성인이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대학교 2학년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네. 오늘 제가 다루고 싶은 내용은 몇 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들으시다가 난 약속 있어 빨리 가야 되겠어. 그러면 이렇게 가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뭐 시간 없으면 그렇게 중간에 나가셔도 뭐라고 안 그래요. 근데 들을만하다 그러면 이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제 결국에는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한국 사람들 이 시대에 건강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시작하고 싶어요. 한국 사람들 요즘 건강한가요? 건강 안 해요. 건강 안 하죠. 근데 얼마나 건강 안 한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 근데 그거를 수치로 말하면 금방 알아요. 봐봐요. 한국인의 성인 중에 성인이라면 미성년자 애들 빼고 성인 중에 70%가 반건강 상태에 있대요. 70%가. 그러면 이제 반건강이 뭐냐? 그러니까 건강한 거에 반만큼 건강한 거야. 반건강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조금만 관리를 못하면 병으로 가고 그러나 조금만 관리를 하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아주 애매한 단계. 이걸 반건강이라고 한대요. 근데 반건강의 특징이 뭐냐? 피곤하다는 거예요. 네. 현대인들이 굉장히 피로감을 호소한대요. 병원의 의사들이 병원에 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그 중에 70%가 특별한 병을 갖고 왔다기보다는 총체적인 피곤함 때문에 온대.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호소를 한대요. 나는 어디도 안 좋고 어디도 안 좋고. 근데 의사들이 진단할 때 특별히 아픈 데는 없고요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특별히 아픈 데는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게 약을 줄 만한 상황은 아니야. 근데 본인은 힘들어. 이게 현대인들이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현대인들이 이런 반건강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가냐? 많은 이유가 있어요. 정말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나라라고 외국에서 얘기한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서 사니까 그냥 우리나라는 뭐 이런 나라지라고 너무 익숙한데, 근데 우리가 왜 지금 2000년대 초반을 살고 있는 이때 이 정도의 건강 상태를 국민이 거의 총체적으로 경험하고 있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먹거리, 그리고 또 하나는 라이프 스타일. 크게는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를 얘기할 때는 50%는 내 입에 들어가는 음식 때문에 만나는 병이래요. 병원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아프다, 약을 받아가야 된다, 수술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에 절반, 이건 의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절반은 그 사람 입으로 들어간 게 뭐였느냐에 따라서 오는 결과들. 그러니까 내가 먹는 거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사실 병원 갈 일에 반은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플 일에 반은 없어도 된다. 또 하나는 라이프 스타일. 사람은 어른이나 애나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하루는 몇 시간을 살게 돼 있냐면 24시간을 살게 돼 있어요. 대통령은 30시간을 살고 일반 서민은 20시간을 사는 게 아니라고요. 오케이. 네, 어서오세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이고야. 모든 사람들은 24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서 먹기도 해야 되고 활동도 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쉬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려면 먹어야 돼, 자야 돼, 그리고 적당한 수준의 움직임이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을 내 삶 속에서 균형 있게 가지고 있느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너무 바빠. 너무 바빠. 저는 65년생이니까 그것도 저쪽 충남 청양의 그 칠갑산 기슭의 그 산골짜기에서 전기도 안 들어오는 동네에서 등잔을 켜고 살았어요. 어렸을 때. 믿거나 말거나 사람들이 믿지도 않더라고요. 50대 어릴 때는 대부분 그렇죠. 쫙 산 넘어 읍내 가가지고 그 대두병 있지, 그 대두병 큰 거 거기다가 석유 한 대 받아오면 우리 집이 그걸 가지고 등잔을 한 달 동안 뗐단 말이에요. 등잔 이렇게 사기 등잔 있잖아요. 왜 심지 이렇게 가지고 그걸 막
아셔요? 예,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 40대 중반인? 그건 50이 넘은 아저씨들이 아는 건데. 진짜 그렇게 살던 게 내 어린 시절이야. 내 어린 시절. 6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대부분 고무신 신고 그렇게 살았어. 우리 재민이 말 같다는 검정 고무신 신고. 그죠. 검정 고무신 신으면 있잖아. 여름에 이게 떼 이렇게 땀 자국으로 이렇게 신발 벗으면 이렇게 까만 때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나는 검정 고무신 다릴까봐 들고 다녔던 사람이야. 그건 손살이 잡을 때나 쓰는 거지. 신을 어떻게 신고 다니니? 아까워서. 구멍 날까봐. 진짜 그래도 책보 가지고 다녀봤어요? 책보? 보자기에다가 책 이렇게 돌돌돌 돌면서 목핀 딱 껴가지고 이렇게 탁 하고 학교까지 앞에까지 달달달달. 그런 시대 아니에요. 아 그래 미안해 겁나 미안해. 근데 그런 시대를 살았단 말이에요. 자 봐요. 한국이란 나라가 굉장히 특징이 있어요. 오늘 사실 내가 나누고 싶은 얘기는 건강에 대한 얘기지만 사실 건강이라고 말하면 건강은 봐봐요.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합니다. 육체적인 건강도. 근데 정신적인 건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도 아까 저기 입구에 누가 써놨더라고요. 저 너무 멋있는 말 썼어요. 저 여기 좀 봐봐요. 여기 노란 글씨 뭐라고 썼냐면 건강의 정의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총체적 건강이래요. 사회적으로. 야, 저게 어디 나오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에서 정의하는 건강에도 저걸 정의하고 있어요. 사람이 건강하다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 몸이 건강한 게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되게 1차원적인 건강이고 몸이 건강한 것과 정신적인 건강과 그리고 사회적이라고 하면 가정도 건강하고 직장도 건강하고 내가 소속돼 있는 단체도 건강하고 이 국가라는 어떤 사회도 굉장히 법률이나 뭐 이런 질서나 이런 것들이 건강해서 총체적인 건강을 건강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제가 이 라이프 스타일을 얘기하려다 보니까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무슨 건강 특강 하러 와서 경제학 특강 하려고 하십니까? 뭐 이렇게 질문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해볼 테니까 들어봐봐요. 한국을 이해하는 데는요. 한국의 변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변화를.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바쁜 삶을 살고 있나가 그거를 이해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외부에 나가서 특강할 때 이런 제목을 가지고 특강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어떤 특강을 하냐면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글씨를 너무 빨리 쓰다 보니까 잘 못 보시. 잘 썼어요? 감사합니다. 못 써도 잘 쓴다고 얘기해주는 어머님 너무 이쁘다. 인생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 뭐 시어떡고 뭐 시어떡고 너는 왜 이러냐 말. 그래 봐야 소용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죠? 되게 예쁘세요. 참 미치겠어 내가. 잘 봐요.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거 엄청난 제목이에요. 엄청난 제목이에요. 제가 몇 가지 측면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 중에 하나가 1900년대 우리나라가 이제 막 일제치하로 접어들 때 1800년에서 1900년대 조선시대에서 이제 근대로 넘어오던 이때에는요 기본적으로 한 집이 10명의 자녀를 낳았대. 10명의 자녀. 그러니까 누구 세대를 얘기하면 되냐면 우리 아버지 세대나 아버지 세대보다 조금 높은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세대 몇 남매셔요? 아버지 세대가 사남매야? 굉장히 신식 집안이셨나 보다. 우리 아버지 세대는 지금 이제 우리 시대 그랬죠. 10남매. 12. 그래. 이게 아니 그 기본이었다니까. 아니 이게요 통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통계를 잘 봐봐요. 네. 그런데 1900년대를 넘어서 우리나라가 6.25 사변을 겪던 1950년대 되니까 5남매 전후를 낳더래요 사람들이. 자녀의 숫자가 5남. 많은 집은 한 6, 7, 적은 집은 3, 4 이렇게 바뀌더래요. 근데 50년이 지나서 다시 2000년대를 접어드니까
2명. 자녀의 수가 1.2명으로 떨어지더래요. 2명도 아니야. 1.2명. 그러니까 결혼을 한 부부가 1명을 낳는 사람보다 2명을 낳는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를 따져봤더니 2명 낳는 사람보다 오히려 1명 낳는 사람이 더 많더라. 절반이라 그러면 1.5명인데 10명의 그 부부가 생기면 그 중에 한 두 부부 정도는 1명밖에 아니 2명 낳고 나머지는 다 1명 낳는다는 얘기예요. 자, 애들의 숫자가요, 자녀의 숫자가 50년 단위로 현저히 떨어졌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숫자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때에는 조선시대 말기에서 근대로 넘어오던 일제치하 막 시작하던 그 시절에는 보통 우리나라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몇 살? 60. 60? 네. 놀리지 마세요. 45세. 응? 오, 그랬었나? 말도 안 되죠? 1800년대 넘어서 1900년대 우리 조선시대 말기는 했잖아요. 남자들 42세. 여러분 놀리지 마세요. 지금 필리핀의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아세요? 그것도 글쎄 60 못 내기. 42살. 네. 60을 못 내기. 네, 이게 사람들이 잘 안 믿어.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를 얘기하니까 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100세를 사는 줄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음식, 영양과 위생 이런 몇 가지의 박자가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평균 연령은 절대로 높아질 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목소리 좋네요. 예. 되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먹거리의 수준이 굉장히 좋아졌고 그리고 위생관념이 엄청나게 좋아졌다는 얘기야. 네. 무슨 얘기냐면요. 이때 45세 남자가 평균이었어. 그래서 동네에서 환갑잔치 한다? 그러면 이웃집 마을까지 막 꽹가리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60세를 넘기나 막 이러면서. 근데 웃기죠? 유교사변 전후로 남자들의 평균 나이가 60세를 돌파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되니까 평균 수명이 60세를 막 돌파하려고 그래. 근데 2000년대로 접어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몇 세로 지금 예측이 되냐? 자 봐봐요. 50년 단위로 남성들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일단 남성들은 여성들은 좀 남성들보다 오래 사십니다. 부럽습니다. 네. 45세, 60세, 85세 50년 단위로 15살씩 평균 수명이 증가해. 이건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유례가 없는 나라래. 유례가 없는 나라. 이게 100년이라는 시간 안에 평균 수명이 45세에서 85세까지 끌어올린 나라는 전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다니까요. 그 두 가지 측면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하나야.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가 도래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1. 자녀의 수는 현저히 줄어들고 평균 수명은 무지하게 높아졌다. 이런 거를 전문 용어로 말하면 고령화라고 얘기합니다. 자 봐요. 그 나라 인구 중에 5살 미만의 아이들의 숫자를 세보고 60살이 넘으신 분들의 숫자를 세봤어요. 그랬더니 5살 미만의 아이들이 많아? 그럼 고령화라고 얘기 안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5살 이하의 갓난아기로부터 어린아이들의 숫자보다 60세를 넘어간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그래프가 고령화라는 그래프를 긋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고령화가 아니라 초고령화 시대를 겪고 있다. 무슨 얘기냐? 여기 숫자로 말해주듯이 결혼한 사람들이 애를 안 낳아요. 자녀의 숫자는 현저히 떨어졌어요. 근데 60세 이상으로 진입하는 사람들은 막 한 해가 가면 갈수록 작년까지 59세였던 사람들이 올해 60세 해가지고 막 거기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 노인 세대가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나는 내가 지금 기분에 26 제대할 때보다 건강하거든요. 난 지금 내 느낌에는 26살 때나 지금이나 별 다를 거 없을 것 같아.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조금 있으면 환갑 맞이하겠네 이런다니까요. 이게 믿어지냔 말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환갑이라는 단어하고 조금 있으면 친구를 해야 된대.
60세 넘은 사람들의 숫자가 겁나게 많아집니다. 이것도 전 세계 1등. 자, 근데 이유가 있다고요. 근데 그 이유를 두 번째로 내가 설명을 할 건데, 그 설명하기 전에 이 고령화라는 시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뭔지를 알 필요가 있다. 무슨 말이냐? 잘 봐요. 한 명의 아이가 한 가정에서 태어나는데 얘가 성장해서 결혼을 했다고 시작해요.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갖는단 말이에요. 가정을 가져서 지도 한 명이나 두 명이나 애를 낳겠지. 그래서 지도 자녀 교육을 할 건데, 그러면서 뒤를 딱 돌아봤어요. 이 아이가 장성에서 결혼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지금 대학교 2학년인데 이제 얘가 이제 결혼한다는 얘기예요. 결혼해가지고 우리 아들 내미가 뒤를 딱 돌아보니까 나도 살아있고 우리 집사람도 살아있어. 그러니까 우리 아들 내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마 아빠가 정정하게 살아있어. 근데 엄마 아빠의 엄마 아빠도 살아계셔. 근데 자기 와이프를 보니까 자기 와이프의 엄마 아빠도 살아계셔. 그 엄마 아빠의 엄마 아빠도 살아계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한 아이가 부양가족. 장성해서 한 가정을 꾸려 자녀를 양육하면서 내가 부모님도 보양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뒤를 딱 돌아보는 순간 8명의 부모 세대가 살아계시네요. 한 아이에게 8명의 부모 세대가. 자, 그러면 이 아이가 8명의 부모 세대를 봉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듭니다. 없는 게 무슨 말이야? 불가능합니다. 지랄하고 지가 혼자 부모님께 돈 안 타서 지 새끼들만 잘 키워도 얘는 효도하는 거야. 네? 맞아요. 지가 결혼해서 지 살림만 잘 꾸려가고 지 애들 잘 교육하고 부모한테 손만 안 벌려도 얘는 효도하는 건데, 어떻게 얘가 돌아봐서 부모 세대 8명의 생계를 책임집니까? 이게 고령화 앞에 초고령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현실. 이걸 조금 뒤집어서 말하면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내 수명이 다하는 날까지 내 경제는 누가 책임져야 된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거 신문에서 맨날 얘기하고요. 방송에서 맨날 얘기해도요. 이거 아직도 못 알아듣는 사람 허다하게 많더라고요. 뭐 그런 게 뭐 있어. 그냥 살다 보면 뭐 되겠지. 하겠지, 뭐 되겠지, 뭐 좋겠 없다고요. 오죽했으면 지지난달인가 방송에서 특집으로 다뤘던 어떤 내용 중에 현재 대한민국 대기업에서 차장의 자리에 있는 사람, 차장이라고 하면 과장을 넘어 부장을 가기 위한 중간 단계가 차장이잖아요. 대기업의 차장으로 한 달에 55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의 순 월급을 받는 사람이 지금부터 30년 후에 폐지를 줄 가능성이 몇 %인가? 연구가 나왔는데요. 심각한 수준이에요.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대기업을 다니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내가 그 회사를 다니는 동안은 내가 경제활동에 큰 무리가 없겠지만 그 경제활동이 끝난 나머지 시간을 내가 살아야 되는데 퇴직과 동시에 안 죽는데요. 몇 년을 더 살아야 되냐? 보통 40년 이상을 더 살아야 된대요. 그 기간 동안을 사는 동안 폐지를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연구 보고가 계속 나오고 있어. 그런데 현대인들은 미래에 대한 준비를 잘 안 하죠. 자, 요 얘기는 다른 나라에서는 아직 이 정도의 심각성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24시간을 48시간처럼 살아갑니다.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자, 요게 하나예요. 요게 하나. 저기 어디 갔니? 저기 친절도 하셔. 이쁘기도 하고 친절도 하고. 웬일이야. 올해 어찌 되셔요? 네? 나이 연세 68. 68? 네. 엄마 68 치고 겁나게 젊어 보이십니다. 참. 자, 봐요. 자, 이 내용이 고령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내가 또 하나의 얘기를 얘기하면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 이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초고령화라면 또 하나는 약간은 경제적인 측면을 한번 얘기를 해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오늘 사실은 내가 건강특강하러 왔는데 뭔 이런 얘기 재미없으세요? 아니요. 좋아요. 재미없으세요 혹시? 재미없어요. 재미없으시면 빨리 얘기하세요. 그럼 내가 그때 이 오장육부에 대한 얘기를 한다니까. 네, 이 얘기가 결국에는 우리 총체적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알고 가면 좋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이 시대를 이해하려면 이걸 한번 봐야 돼요. 우연을 내가 지우고 한번 볼게요. 여긴 지워도 되겠다, 그죠? 반공간을 얘기했으니까. 자, 이 두 번째를 얘기할 테니까 한번 보세요. 저기서 또 동영상 찍는 거야. 또 이쪽에 써야 되겠네. 잘 보세요. 유럽과 미국이 선진국에 주도권을 쥐고 있단 말이에요. 주도권을. 그런데 미국과 유럽이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주세요. 저 주세요. 제가 받아드릴게요. 여기 앉으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네. 가방 찍나요? 들어오신 분 뻘쭘하지 말라고 우리는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나중에 자기를 주목하고 있으면 얼마나 뻘쭘하겠어. 원래 그런 거야. 지각했는데 누가 나를 자꾸 쳐다보잖아. 그런 재미없거든요. 자, 보세요. 자, 유럽과 미국이요. 산업혁명이라는 시기를 지나서 손으로 일하던 게 기계를 통하고 전기를 통하고 증기기관을 통해서 자동화 시스템을 받아들였던 산업혁명 이후에 현재의 경제 수준에 도달하는데 200년이 걸렸대. 200년. 미국과 유럽이. 근데 봐봐요. 진짜 재밌는 건 미국과 유럽이 200년 동안의 시간을 가지고 경제 성장을 해서 전 세계 초강대국이 됐는데 이 200년의 시간을 75년 만에 따라잡은 나라가 있더래요. 대한민국. 어느 나라냐? 봤더니 일본인 거예요. 아이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대단한 나라인데요. 이 나라가 미국과 유럽이 이룩한 경제 수준을 따라가는데 75년 걸렸대. 근데 참 얄밉게도요. 일본이 이 정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는 데는 기회가 한 번 있었어. 그게 언제냐? 한국전쟁. 네.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그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일본은 세계 2차 세계대전에 패망국으로 빚더미에 앉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막 죽으라고 일을 해서 돈을 벌어도 그거를 전 세계에 빚을 갚기에도 모자란 나라로 완전히 쫄딱 망했는데 그 옆에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야.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 전 세계 16개국 유엔군들이 한국 전쟁을 지원하러 오는데 한국은 그때 부산만 남고 나머지는 다 북한에게 뺏겨서 유엔군이 직접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어디를 거쳐 들어왔냐? 일본을 거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든지 뭐 영국이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일본에다가 뭘 요구했냐면 기지를 좀 달라. 땅을 좀 주고 비행기도 뜨고 앉을 수 있는 공간도 주고 그리고 유럽이나 이런 데서 전쟁 물자를 직접 갖다가 공수하기 어려우니까 일본 니네들이 공장을 좀 가동해서 전쟁 물자를 좀 만들어.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그래서 그 물자를 가지고 부산 쪽에 들어와서 전쟁을 치렀단 말이에요. 그 짧은 그 시간이 일본에게는 빚을 청산할 수 있는 기회와 새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좀 얄밉긴 하지만 어쨌든 일본이라는 나라가 75년이라는 시간 안에 전 세계 경제 부국으로 성장합니다. 한국 전쟁을 발판으로. 근데 이때 일본이 주목한 것이 뭐냐? 아날로그 시대였어요. 아날로그. 미국에서는 막 전축 하나가 이만했어요. 전축 하나가 이만했어. 이만한 거 막 4개, 5개, 장롱만한 것이 막 쫙 버티고 있는데 일본 애들은 그거를 다 분해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카세트 들고 다니는 카세트로 만들어. 이렇게 007 가방만하게. 이게 일본이야. 그것도 모자라서 007만한 가방의 카세트를 손바닥만하게 만들어서 옆구리에다 차고 다니게 만든 게 그게 누구냐? 일본 애들이야. 얼마나 얄미워요. 막
유럽의 그 튼튼한 차들, 막 벤츠, 막 이런 차들을 카피해가지고 그냥 조그만 차 예쁘게 만들어가지고는 막 또 세계 시장에다 막 이렇게 수출하는. 하여튼 일본은 아날로그 시대의 수혜국이야. 이래서 75년 만에 전 세계 경제 부국으로 올라요. 근데 더 놀라운 이야기 있어. 유럽과 미국이 200년에 걸쳐서 이룩한 경제 성장을 일본이 75년 만에 따라잡았는데 이거를 25년 만에 따라잡은 나라가 하나 등장한 거야. 전 세계.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오늘? 나이스.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이게 한국.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그 나라인 거야. 근데 한국이요 25년 만에 이 경제 부국이 되는 데는 계기가 있었어. 계기가. 혹시 86년과 88년에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는 거? 86년과 88년에 86년에는요 아시안 게임이 있었고요 88년에는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때까지 한국은 아시안 게임과 88 올림픽을 치르기 전까지는 전 세계에 코리아라는 명함도 제대로 못 내밀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2,000불, 3,000불, 5,000불을 넘어서 만불이 막 넘어가던 시절이 바로 1980년대 후반이야. 근데 올림픽을 딱 치르면서 200여 개 나라가 한국에 왔다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회로 홍보가 돼서 한국이 전 세계에 수출의 물꼬를 트기 시작했는데 아날로그 시대의 전 세계를 제패했던 일본을 뭘로 쫓아가기 시작했냐? 디지털로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드디어는 25년 만에 일본의 경제를 뒤집어 엎는 수준으로까지 한국이 성장을 합니다. 자, 이게 한국의 역사예요. 아까 얘기한 수명이 길어지고 자녀의 숫자가 낮아진다는 이게 한국의 특성이라 그러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엄청난 경제 부국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쉬운 게 하나 생겼어. 아쉬운 게. 그게 뭐냐? 그 나라 사람들의 의식 수준, 맞아요. 정신 수준, 철학, 가치관 이런 것보다 물질, 문명이 훨씬 더 빨리 성장할 거야.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유럽 같은 데서는 200년 동안 경제가 성장하는 동안에 이거보다 항상 앞서 있던 게 뭐냐? 종교나 정치나 철학이나 가치나 이런 게 예술이나 이런 게 앞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은 정치, 경제, 사회, 예술, 문화 이런 것들이 앞서기도 전에 그냥 막 순식간에 그냥 경제 부국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뭐가 들어왔냐면 물질 만능주의가 들어와 있어요. 어느 날 그냥 쇠쇠랑 들고 그냥 땅 파던 아저씨가 어느 날 누가 땅을 팔으라 그래서 팔았더니 통장에 240억이 들어와버렸어. 그게 막 그냥 고속도로가 나는데 그냥 자기네 동네 땅이 있었는데 그냥 옛날에는 한 평당 25원짜리가 그냥 평당 그냥 얼마나 이런 일들이 겁나게 생겼죠. 저 시골 가면 그 벤츠 타고 다니는데 트렁크 열면은 벤츠에 그 소시랑 캐시랑하고 그 삽하고 그 장화 막 이런 거 실고 그리고 벤츠 타고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진짜. 내가 지방에서 큰 매장을 몇 개를 해봤는데 휴대폰 매장 해봤는데 막 매장이 막 다 입구에 벤츠가 딱 들어와요. 벤츠가. 근데 와가지고 휴대폰 최신 휴대폰 어떤 거예요? 그러면 설명하려고 그러면 됐고요. 3개 주세요. 그냥 사. 우리 아들내미 거 딸내미 거 하고 내 거 하나 바꿔주세요. 그냥 최고 좋은 휴대폰 사요. 뭐 어떻게 할부 그냥 현금으로 줘요. 근데 벤츠 타고 왔는데 트렁크를 이렇게 열어보면 막 소시하는 거 이렇게 사대. 그럴 수 있다고요. 뭐 욕할 필요도 없고요. 뭐 나쁘게 표현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다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짧은 시간에 성장하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이야기가 돈에 대한 이야기로 귀결돼요. 심각한 문제 얘기해줄까요? 우리나라 대학 중에요. 대학을 평가를 합니다. 평가. 뭐 우리나라 서울대가 전 세계 그 대학 중에 뭐 157등이다 200등이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도 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 중에 좋은 대학 나쁜 대학 뭐 이런 것들을 순위를 매길 거 아니에요. 전 세계 어떤 나라도 하지 않는 평가 기준을 하나 가지고 있대요. 네, 어서 오세요. 늦었다고 미안해하지 말고. 자, 봐봐요.
한국은 대학을 평가하는데 어떤 나라도 가지지 않고 있는 평가 기준이 있어. 그 1번이야, 1번. 대학은 원래 뭘로 평가받아야 되냐면요. 연구, 개발, 논문, 뭐 이런 걸로 평가받아야 돼요. 그 대학에서 어떤 논문이 나와줘서 그 논문을 가지고 사회적 기여를 했다. 뭐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그 대학이 좋은 대학이냐 나쁜 대학이냐. 예를 들면 이래야 되는 몇 가지 평가 기준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1번은 뭐냐? 놀라지 마세요. 뭐라고요? 취업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좋은 대학이냐 나쁜 대학이냐의 평가는 가장 평점을 많이 주는 1번이 뭐냐? 취업률이야. 이 대학을 나온 아이들이 다른 기준 없어. 4대 보험을 받는 곳에서 몇 명이 취직을 했느냐? 졸업생 중에 이게 대학의 평가 기준이 되어버린.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학조차도요. 돈 버는 문제 외에는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대학에서 인문학 강좌 없어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음악하는 사람들, 미술하는 사람들에 대한 학과를 폐지를 합니다. 왜? 얘네들이 있어 봐야 졸업시키면 얘네들이 4대 보험을 받는 회사에 취직하는 취직률이 없어. 무슨 뭐 미술 공부하는 애들이 어디 가서 아니면 음악하는 애들이 뭐 다 그런 걸 다 취직을 하나요? 아니라고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냐? 그 대학의 평점이 낮아지기 시작해. 누구 때문에? 예체능에 있는 아이들 때문에. 이게 말이 되냐고요. 우리나라 대학이 지금 이런 정도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에 있어서는 전 세계에서 뭐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러고 뭐 미국의 오바마도 한국을 배워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내용적으로 들어오면 너무 돈 버는 문제에 몰두해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니까 뭐가 많을까요? 스트레스가 많은 거야. 적당한 시간을 가지고 경제가 성장하면요. 전반적인 사람들의 경제가 같이 성장합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 안에 성장을 하면요. 뭐가 생기냐면 빈부의 격차가 확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짧은 기간 안에 겁나게 부자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기간 안에 또 망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갭이 폭이 너무너무 멀어지는 거예요. 상대적 빈곤감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고민이 되는 건 아닌데 우리가 60년대를 살았던 사람, 70년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그 시대의 삶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너무너무 잘 사는 사회가 된 것만은 사실이지만 뭐가 문제냐면 똑같은 시대를 살았던 저놈보다 내가 못 사는 요 상대적 빈곤감 때문에 뭐가 많다? 스트레스가 많다. 스트레스가 건강을 해치는 주범 1호예요. 왜 한국 사람들이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70%가 반건강의 삶을 살고 있냐? 왜 피곤한 삶을 살고 있냐? 어디가 특별히 아파서 약을 먹어야 되는 수준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 무기력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그러냐? 결국에는 시대적